최근 한국에 역대급 통수를 날린 두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과 일본인데요. 베트남은 그동안 한국의 삼성전자가 GDP 30%를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베트남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었죠. 또한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인해 베트남 축구가 급부상하여 최근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여행 갔던 한국인들의 사건으로 인해 이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건 자체의 잘잘못을 따지자면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여론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정으로 분노하는 것은 이후 벌어진 베트남 사람들의 행동에 있습니다. 이때다 싶을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은 인터넷에 한국인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글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까지 하며 한국을 배척하는 그들의 모습에 그동안 베트남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쌓아왔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많이 생겼습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이 근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여 어찌 보면 중국보다 신뢰할 수 없는 체계라는 불신을 갖고 있었음에도 일본과의 왕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외교적인 절차도 전혀 없이 기습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죠. 이에 우리 외교부에서도 일본인 입국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과 일본은 외교적으로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우수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인터넷상에서 한국을 비하할 때에도 일본의 일부 세력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좋은 일본과 베트남 사이에서도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베트남의 언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40세의 일본 사업가가 베트남에 입국하여 돌아다닌 후 일본에 귀국하였는데 이미 마법에 걸린 상태였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 판정을 내린 후 한참 후에서야 베트남에게 이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덕분에 베트남에서는 해당 일본인과 접촉한 사람들이 베트남 시내를 하루 종일 활보하게 방치한 셈이 됐죠. 뒤늦게 일본으로부터 사실을 통보받은 베트남 당국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으로 추적을 시작하고 있지만 그 규모를 판단할 수 없어 패닉에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에게는 그렇게 철저히 대비하여 소음을 일으켰는데 일본에게는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일본 또한 베트남에게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후 영상은 며칠 전 업로드하였으나 유튜브의 노란 친구 때문에 삭제했던 영상입니다. 일부 편집해서 재업로드합니다. 2019년 가을 인터넷상에는 한 영상이 떠돌았습니다.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한 노동자에게 목줄을 채우고 개처럼 취급하는 영상이었죠. 유튜브에 올라왔던 이 영상의 제목은 베트남 기능실습생이 일본인에게 개취급을 당하고 있다 였기 때문에 이것은 인권 문제로 대두되어 당시 SNS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됐는데요. 이후 카를로스 곤의 일본 대탈출국 사건도 터지면서 일본 내 외국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일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고 기본적인 인권도 무시당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기사 속에서는 일본인들이 저임금으로 노동하는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을 다른 회사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여권을 모두 몰수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는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앞서 화제가 되었던 베트남 기능실습생 목줄 영상은 알고 보니 일본인들의 영상이었다는 것인데요. 즉, 목줄을 잡고 있는 것도 매여 있는 것도 모두 일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영상을 촬영하는 자가 베트남 기능실습생이었을 뿐이었죠. 영상을 업로드한 베트남인은 비록 영상 속의 피해자가 베트남인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에서 차별받는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을 일삼는 일본의 환경도 문제이지만 조작을 하여 여론몰이를 한 베트남인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베트남인의 역대급 조작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 만연한 각종 차별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것에 기초한 근본적 사상이 타라 입구라고 설명합니다. 타라 입구는 열등하고 우매한 아시아 문화를 벗어나 우월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라고 주장한 일본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해 주장된 사상이죠.
이를 통해 일본은 서구 문물을 빠르게 흡수했고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것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중 아리아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다라는 사상이 심취해 있던 독일은 일본과 반코민테른이라는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인을 명예 아리아인으로 인정한다는 황당한 행적을 보입니다. 덕분에 안 그래도 탈아입구 사상에 쩔어있던 일본인들은 이때를 계기로 자신들을 명예 백인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조금이라도 더 백인과 가까워지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게 됐죠. 일본의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모리아리 노리는 일본인은 체력, 지능, 언어,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서양인에 비해 열등하다. 그러니 일본 청년들은 미국에 가서 미국 여성과 결혼한 후 일본으로 돌아와 체력과 지력이 우수한 백인 혼혈 자식을 낳아 그를 바탕으로 일본인을 인종적으로 개량해야 한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일본의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왔죠. 그래서 현재 일본에는 혼혈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일본인들은 정말로 자신은 일반적인 아시아인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도쿄올림픽 예선에서 러시아 배구 대표팀의 코치가 한국인을 향해 눈을 찌는 제스처를 취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한국에서는 국제배구연맹 측에 항의를 하였지만 일본인 네티즌들은 이게 왜 인종차별인지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로 묶지 말라. 괜히 피해를 확대시키지 말라. 일본인은 찢어진 눈을 가진 사람이 없다 라는 댓글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죠. 하지만 정작 지난 2월에는 일본의 축구 유망주인 쿠보 선수가 같은 팀 코치에게 눈찢는 차별 제스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한국인들은 국적과 관계없이 아시아인이 차별을 당했다는 것에 분노했지만 일본에서는 큰 소음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눈을 찢는 제스처를 같은 아시아인을 차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2010년 일본의 아이돌인 모닝구 무스메는 한국인들은 모두 눈이 찢어졌다는 제스처를 보이며 한국인들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일본은 우리는 아시아가 아니다 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아시아인들을 차별하는 사상을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언론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폭로가 올라옵니다. 후생 노동성의 외국인 고용 상황에 따르면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매년 14.2%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국인들이 노동하기 좋은 환경이 절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일본은 외국인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듯하다 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집을 구하는 것에는 보증인도 필요하고 각종 행정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등도 외국인들에게 불친절한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런 현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일본의 언론에서는 심심할 때마다 중국을 깎아내립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이 이어지자 일본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는데 그 이유가 황당하기 그지없죠. 미국이 기본적으로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용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로마도 각종 민족을 정복하면서 이민족들에게 동화 정책을 펼쳤듯이 미국도 이민자들의 국가로서 함께 상생하였기 때문에 급속도의 발전이 가능했다. 편협한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은 정확하게 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는 하지만 기사마다 은근히 미국 이꼴 일본이라는 뉘앙스를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정작 일본은 이미 이민자들에게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정평이 나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은 일본은 유학갈 가치도 없는 나라라고 낙인을 찍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도 일본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필이면 3월 1일 반일 환상에 사로잡힌 한국의 불매운동은 왜 항상 실패하는가 라는 기사를 휘갈기며 정신승리하듯이 말이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고도의 언론 플레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야. 일본 맥주업계의 최대 시장이었던 한국, 일본산 맥주 수입 98.2% 감소, 일본산 승용차 수입액 68.9% 감소, 일본산 담배 72.9% 감소, 일본산 완구 57.5% 감소, 일본산 가공식품 54.7% 감소, 일본산 화장품 41.8% 감소, 유니클로 2019년 3분기 212억 원 적자, 2019년 4분기 719억 원 적자, 데상트 2019년 순적자 109억 원 추정. 데상트는 특히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이기 때문에 본사도 큰 타격을 받아 휘청거리고 있다고 하죠.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해 아베와 일본은 모든 것을 각오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정세로 이해득실이 복잡한 상황입니다만 저런 일본의 모습 때문에라도 한국은 현명하게 일본보다 훨씬 더 강한 전력을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한국과 중국은 강력히 비판하였고 미국 정부에서까지 실망했다는 성명이 나오자 아베는 이후에는 공물만 보내고 참배는 하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후 75년 여론조사에서 일본인들은 응답자의 58%가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야 한다고 했고 반대는 37%였습니다. 이에 이번 일본의 종전기념일, 즉 패전기념일에 아베가 어떻게 할지도 주목됐었는데요. 내년 도쿄올림픽을 위한 눈치를 보는지 아베는 올해도 공물만 보냈습니다. 대신에 한국에서는 펑쿨 색좌로 유명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을 비롯한 강요 4명이 직접 참배했는데 현직 강요가 패전일에 맞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으로 역시나 아베 정부의 모습은 더욱 우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토세이치 영토 담당상은 참배 후 한국, 중국 등 이웃 국가들의 반발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이나 중국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 그런 질문이 더 이상하다 라고 했고 다카이치 총무상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참배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다. 결코 외교 문제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이전에는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 참배는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들이 불거져 왔었는데 이제는 눈치도 보지 않고 대놓고 하겠다는 모습입니다. 아베 역시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가해 역사에 대한 반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일관되게 평화를 중시하며 걸어왔고 전쟁의 참화를 2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적극적 평화주의의 깃발 아래 세계의 다양한 과제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적극적 평화주의란 최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이지스 어시오 도입을 철회하면서 생기는 방어 공백을 메우겠다며 오히려 적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도입하겠다는 발언을 확인한 것이고 다양한 과제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발언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과거에는 총리들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 등을 표명하던 전몰자 추도식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베와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에 대한 반성이고 뭐고 어찌됐든 평화헌법의 개정이 없이도 타국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겠다는 확실한 선언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베의 바람을 현실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소식이 같은 날 미국에서 들려왔습니다. 15일 니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 대통령 군축 담당 특사인 마셜 빌링슬리가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 미사일은 일본 등이 앞으로 절대로 필요한 방위 능력이라며 일본이 배치 후보지라고 콕 집어 밝힌 것입니다. 또 빌링슬리 특사는 일본이 미사일 방위의 일환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미군이 관리하는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하는 것을 넘어 일본이 적기지 공격용 미사일을 자체 보유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럴까요? 미국과 소련은 냉전 시대를 종식하자며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시절인 1987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맺고 500에서 5500km의 미사일을 상호 폐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의 계속되는 조약 위반을 이유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파기했지만 진짜 이유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만 신경 쓰는 사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된 것인데 중국은 그동안 INF를 체결한 당사국, 즉 미국과 소련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왔던 것입니다. 보통 단거리는 1000km, 준중거리는 1000에서 2500km, 중거리는 3000에서 5500k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5500km 이상으로 분류하는데 중국은 중거리 160기, 준중거리 450기, 대륙간 순항미사일 540기와 단거리 미사일 1500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모킬러로 불리는 중국의 둥펑은 일본 전역과 오키나와 미군 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고 사거리 4000km의 둥펑 26은 미군 기지가 있는 괌까지도 충분히 타격 가능합니다. 미국은 ICBM 전력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지만 그동안 INF에 얽매여 있어 중거리 미사일을 한 기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다른 미사일 전략에서는 절대적으로 중국의 열세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 전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고 배치 후보지로는 한국, 일본, 호주, 괌 등이 거론되어 왔지만 앞에서 전한 바와 같이 지리적인 이점이 가장 큰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으로 압축되는 분위기인데
아베가 자체 공격 능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과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은 미국은 일본이 자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까지 지지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한편 일본 입장에서는 명분에 주된 타겟은 북한입니다. 상케이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일본을 조준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 전역 대부분에 닿을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노동을 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괌을 노리는 무수단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작년에 일본 EEZ에 떨어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핵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일본을 조준한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정부는 당초 도서지역 방어용으로 도입하려 했던 장거리 미사일을 북한 등 적기지 공격 수단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일본 방위성은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자국 영공 내에서 발사했을 때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남부 일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합동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유도탄,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의 도입도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중 관계나 북핵 문제 등의 상황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한 상황을 이용해 아베와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 원칙을 깨려는 노력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에게는 만약 미국이 미사일 배치를 고집하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 하고, 일본에게는 미국의 지정학적 계략에 희생되지 말고 신중히 행동하기 바란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만, 사드 사태처럼 미국한테 어쩌지는 못하고 또 일본에게 화살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겠죠. 또한 담당일진 러시아의 반발도 일본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쿠릴 열도 섬을 돌려줄 경우 이 섬에 러시아를 겨냥하는 미사일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는 곧 일본에 미국이든 자국의 미사일이든 배치될 경우 일본이 그렇게 원하는 북방 영토 반환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은 한국의 사드 사태와 같은 중국의 경제보복이나 센카쿠에서의 도발, 러시아와의 마찰도 모두 각오하고 선제 공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서 봤듯이 일본은 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대놓고 하며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전범 국가로서 과거에 대한 반성도 전혀 언급하지도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본이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된다면 정말 언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를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주부의 칼이 범죄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 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이죠. 때문에 한국은 현재 대부분 사거리가 100km 가량밖에 안 되는 일본 자위대에 비하면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때문에라도 더욱더 딴 생각도 못할 정도로 월등한 미사일 능력을 가져야 할 상황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 벌어지면 아직 공군과 해군력이 부족해도 미사일 전력이 압도적인 한국이 당연히 이긴다는 그런 얘기들도 아무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기도 합니다. 한국 최초의 탄도미사일인 백곰 개발이 착착 진행되던 시기인 1976년 미국 CIA는 백곰이 미국의 나이키 허큘리스의 추진기관과 기체, 통제 시스템, 유도장치 등을 대폭 개량하거나 완전히 재설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국 대사, 국방부 안보 담당 차관보 등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탄도미사일 개발 뒤에는 핵을 개발할 것이냐 라고 거칠게 항의했는데, 어찌어찌 넘어간 이후 1978년 9월 한국이 백곰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카터 행정부가 파견한 7명의 사찰단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샅샅이 뒤지면서 미사일 개발 기술을 어느 나라에서 가져왔는지 등을 캐물었고, 마침내 1979년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은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에게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노 장관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 범위를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 사거리 180km 이내, 탄두 중량 500kg 이내로 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생입니다. 미국의 압박에 의한 이 한국군의 미사일 족쇄는 1979년 이후 4차례 개정되었지만 사거리는 여전히 800km 이내로 묶여있고,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미국이 계속 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그렇게 제재하는 미국은 사거리 9,600k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400발과 사거리 13,000km의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14척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에 가득 싣고 다닙니다. 미국의 국방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강대국의 내로남불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지난달 28일 한국의 우주 발사차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은 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제한 때문에 나로호의 추력은 선진국 고체 연료 로켓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었는데, 반면 일본은 2013년 2단 고체 연료 로켓 엡실론을 쏘아올린 바도 있고, 한반도 주변 다른 나라들은 로켓의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권국으로서 자체 미사일 개발에도 무수한 미국의 눈치를 보았던 한국은 제한된 여건에서도 역시 대단한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사거리 500km의 탄두 중량 무려 4톤급, 800km의 탄두 2톤급의 현무4는 짧은 사정거리 대신 외기권까지 진입했다가 대기권에 재돌입하며 마하10 이상의 무시무시한 속도인데, 미국, 러시아 같은 국가에서조차 요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실상 한반도 주변에서는 현무4를 요격해낼 국가는 없고, 이 정도면 중거리 탄도미사일급입니다. 현무4의 지하시설 관통 능력은 100m 수준이며 현존하는 벙커버스터 중 가장 강력하다는 미국 보잉의 GBU의 관통 능력인 약 60m를 능가하는 위력인 것입니다. 현무4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반응을 보면, 과거 한국에서 미군이 떠난다면 짧은 사거리의 미사일밖에 없던 한국은 독립적 전략 공격 능력이 상실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성공으로 한국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전략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으로서도 한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위협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개발 중인 비행속도 마하5 이상의 극초음속 유도무기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국은 2023년까지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유도무기의 시험을 완료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개발을 해도 중국과 러시아 등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을 비롯해 무수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있고, 잠재적으로는 어떤 짓을 할지 몰라 더 위험할 수 있는 일본을 보면 당연히 주변국에 의한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무4를 넘어서는 장거리 미사일도 꼭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 당시 800km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해결될 것,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 라고 말했었는데, 미국이 일본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일본이 선제 공격 능력을 개발하려는 것과 같은 중국 견제의 명분으로 족쇄를 풀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전쟁으로 무수한 피해를 준 일본이 그런 자세를 반성하지는 않으면서도 여러 나라들과 큰 마찰을 불사하면서도 대놓고 또다시 선제 공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개선되는 여건을 활용하면서 이제까지 해왔듯 조용히 하지만 훨씬 강력한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